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맞은 마지막 휴일,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특히 접전지에서 중도층과 지지층 잡기에 한창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무빈 기자, 여야 유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을 돌며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섭니다. 텃밭인 전남에서 표심 굳히기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옳았다는 걸 보여달라면서 내란의 잔불까지 제거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후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으로 이동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남부권을 돌며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을 쥐고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악성 지배자라며 투표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유권자가 많은 서울 연남동과 성수동, 강남역 등에서 투표 호소에 나섭니다. 영남권 격전지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출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부갑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핵심 메시지도 뚜렷하게 갈리는데 어떤 전략으로 표심 공략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힘 실어주기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최근 증시 상승세를 부각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과 잔당 청산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막고 정부를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로 전통 보수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마무리된 사전투표 23.51% 투표율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엔 다르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엔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난 선거를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도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도 사전 투표 꼭 해달라 이런 메시지들을 거듭 냈었죠. 네. 과거에는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이 진보 후보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결국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본 투표율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을 갖고 특히 사전 투표를 가지고 민주당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네, 왜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완전 유리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지역이 이제 접전 지역으로 많이 조금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심을 하지 않고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낮으면은 국민의힘한테 유리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에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는 그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한 60% 가까웠고요. 2022년에 민주당이 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을 때는 5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지금 최고치를 이제 찍었는데 아마도 이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2018년에 있었던 50% 후반, 60%까지 가지 않겠냐.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율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냥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마도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때문에 본투표 많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조금 줄어들고 사전 투표를 열심히 국민의힘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 지역별 온도 차이도 컸는데요. 먼저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과거부터 지역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차이가 나곤 했는데 이번에 2배 정도 차이가 난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근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요, 사전 투표율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도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영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지역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투표율을 살펴보니까 결국엔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열심히 나서서 키높이를 맞추더라.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이 80.2%를 기록하면서 전체 전국 투표율보다도 높은 상황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 성향이 높은 것은 이른바 이 진보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전 투표를 선호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보수 지지자들은 본투표를 선호한다는 것도 실증적인 검증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본투표를 통해서 영남 지역의 낮은 사전 투표율도 최종 투표율에서는 호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 어떤? 네, 그러니까 거죠? 물론 지금 호남에서 그동안 사전 투표가 높았고 그리고 영남에서는 그에 비해서 좀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이례적으로 대구에서 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도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접전지로 이렇게 분류되면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이번에는 뭐 본투표하자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사전투표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 이 사전투표율이 약간 낮았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의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 아직도 주호영 의원이 뭐 선거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추경 후보를 도와준 듯한 인상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이 조금 대구 지역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시죠. 관리원이 이게 동그랗게 다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예. 괜찮냐고? 예. 우려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보이되지 않습니다. 반밖에 안 찍혀서 네, 조금 전 보신 화면,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선관위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없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거법을 보면 본인이 기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무효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겠지만 선거관리위원이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김혜경 여사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찍었는지 명확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무효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무효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대통령이 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이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이 출신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엄정한 정치 중립 의무를 대통령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도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의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도 아쉽습니다. 네, 선관위의 눈치 보기, 뭐 국민 갈라치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맨 처음에 이제
뭐 알려졌을 때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뭐 긴급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 처음에 주장할 때도 사실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 근데 어쨌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 선관위에서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 그 투표소장 안에서 관련해가지고 뭐 선거 사무에 관련된 이야기, 질문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투표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저거 가지고 쓸데없는 약간 트집 잡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이제 회색 넥타이를 맸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장을 다니는 거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관권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선거관리 부실이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도 무효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등판에 민주당은 부산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국민의힘은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 핵심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층 표심까지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부산 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망친 사람이다, 그 주역이다라고 부산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 오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행이 지금 흩어진 중도 보수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민주당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후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중도 외연 확장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던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장 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요. 그 집권 당시에도 중도의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행에 대해서 판단하는 바가 부산 유권자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민심의 상징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합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과 충청, 강원권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해 왔는데 선거 막판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입단 등판, 이게 어떻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선거운동 공식 시작하고 나서 한 번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주호영 의원과.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양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본인이 사시고 계시는 지역에 이제 뭐 그 인사하러 시민들과 인사하러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사실상 당대표 같아요. 전국을 누비면서 사실상 선거대책위원장처럼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처음에 대구 갔다 오셨죠. 네. 충청도 가셨죠. 강원 가셨죠. 그리고 부산까지 들리셨거든요. 예. 부산에 가서는 아예 박민식 후보 관련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지원 유세를 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가?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이제 뭐 부산에 가서 박형준 후보 선거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 이 두 분 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탄핵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 마지막에 갈수록 사실은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데
중도층 표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 삼성동에 꽤 오래 사셨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다니는데 서울은 못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내가 중도나 서울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탄핵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의사표현할 수 있다 맞서고 있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 어디까지가 적절하다고 보시고 득과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는 플러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보수 결집이 생기는 반면에 뭐 중도 또는 진보 진영에서의 마이너스 알파 효과도 있겠죠. 이런 전직 대통령의 현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처음 단초 그 문을 연 것은 사실 본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일대를 마치 본인의 선거 운동을 치르듯이 선거에 전격적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대통령을 지낸 분은 대통합의 의미 차원에서라도 특정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워낙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수 진영이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등판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네.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서울로 가봅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그동안의 시정을 정조준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직격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 10년 동안 해놓은 게 없다. 기억나는 게 없다. 그래서 무능한 오세훈 10년 심판하겠다는 의지 굉장히 강해서 그게 사전투표나 투표로 연결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갖춰야 될 자질은 다종다양하고 골고루 식견을 그리고 경험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오로지 안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서울 지역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안전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힐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마지막 결재가 안전 관련된 결재였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를 뭐 할 거냐 그랬을 때 서울시 전역에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삼성역 철근 누락이나 아니면은 서서문 고가차도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나면서 지금 서울 시민들이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 후보가 이야기하시는 안전 관련해서는 서울시 후보 중에 본인을 찍어달라 이러한 선거 전략이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반면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안전 문제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라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번 오세훈 후보의 이런 정권 견제론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잖아요. 삼선 구청장을 지내긴 했었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하면서 단기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제대로 갖췄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정말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비전과 능력,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이 서울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네. 토론 회피하는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전역의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없는 집만 받겠다는 조건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집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윤소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3,8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딱 2개, 월세는 아예 없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려견이 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를 세입자로 받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 있는 분은 안 된다는 집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는 집들도 덜어 있었고, 이제 가까울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집주인 문턱을 못 넘겨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도 있습니다. 아기 있냐고 하면 몇이냐,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때 진짜 싫어하는 게 느껴지죠.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경기도에서 구했죠 뭐. 전세 구한 사람들이 다 애기 있고 할 텐데.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6,800여 가구로 올해 초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입자를 가려받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사이트에는 나이 제한 조건까지 올라와 이제 전세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전 월세 품귀가 이어질 거란 전망에 임차인의 금융정보를 점수로 매기는 어플도 등장했습니다. 공급 절벽까지 겹쳐 집을 구할 때마다 의리되는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부동산 뉴스로 열어봅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 단연 반도체 벨트인데요. 젊은 직장인들이 이른바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한 0.09%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화성 동탄구 지역은 0.49%, 그러니까 평균 대비 5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상승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단체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성과급하고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제도까지 확립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과급 받고 대출 받고 본인 저축에 부모 지원만 약간 더 받으면 예. 네.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젊은 직원들이 아파트 매수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역대급 성과급 덕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맞벌이 부부면 뭐 집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20대 신혼부부가 뭐 10억 원대 넘는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린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 동탄역 부근에서 20대 신혼부부가 16억 원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삼성전자 다니고 부인은 SK 하이닉스 다니고. 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본인 저축액 3, 4억, 부모의 지원 약간, 회사 대출, 거기에 성과급 더해서 16억대 아파트를 20대 직원이 예. 계약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양극화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실수요자들은 뭐 금리 부담에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는 게 지금 더 쉽지 않아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면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장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을 사고 안 사고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입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른바 전세 대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전세 시장의 씨가 말랐다.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요. 전세 물량이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얻고 싶은 사람조차도 쉽게 전세를 얻지 못하면서 아까 그 가불 관계가 바뀌었다는 그 현장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 시장이 씨가 마르니까 그러면 월세 시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월세는 지금 더 비싸졌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예를 들어서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25평이나 34평형 네. 얻으려고 하면 대략 3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네. 과연 서민이 300만 원 넘는 월세를 지급하면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는 게 전혀 시장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과 관련한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면서 매매 시장은 물론이고 전세와 월세 시장 다 흔들리는 모습, 이건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엔 다음 소식입니다. 라오스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동굴에 갇혔던 주민 5명이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손전등을 두른 구조대원들이 진흙투성이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이끌었는데요. 이게 아직 2명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됐다면서요. 예, 지금 2명은 아직 실종 사태인데 총 7명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다 폭우가 내려서 이제 고립이 됐는데 한 열흘 가까이 지난 후에 현지 시간 30일에 구조대가 동굴 입구에 물을 퍼낸 거예요. 퍼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남성 4명을 구조를 한 거고 네. 그 전날 또 1명을 구조했거든요. 그래서 총 5명을 구조했는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간 주민 2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게 건강인데요. 열흘 가까이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열흘 가까이 갇혀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동굴 아니라서 다행히 물은 있었는지 구조된 5명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탈수와 식량 부족 때문에 체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예. 건강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 이 동굴에도 물이 들어찰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애초에 이분들은 왜 동굴에 들어갔던 겁니까? 금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7명이 산에서 이것저것 채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주민인데 네. 산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색깔이 특이한 바위와 모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안쪽에 이거 금 있는 거 아닌가? 금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폭우가 내린 바람에 예. 입구가 잠겨버렸던 겁니다. 네, 이렇게 열흘 만에 구조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요.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사례를 보면 수주, 심지어 수개월 만에 생환한 사례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장 유명한 사례가요. 2010년에 있었던 칠레 산호세 광산 이 붕괴 사고입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지하 700m 깊은 곳에 이 강부들 33명이 이제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약 70일 만에 이제 구조된 사건인데요. 이 사고는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그 약간은 이제 입구가 무너진 상태였고 계속해서 거기 지하의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조금 있었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 음식물도 계속 보내면서 구조 활동을 했었는데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특수 음식물을 제작해가지고 이 공간에 있는 구조자들, 피구조자들한테 음식물을 보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70일 만에 이분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무사 귀환을 바라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숨을 건 인증샷 놀이일까요? 이 달리는 버스에 매달려 질주하는 이른바 버스 서핑이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런 젊은 층 사이에서 위험한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요? 예, 지금 저렇게 버스에 올라타는 걸 버스 서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저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 이름이 생겼을 정도면 얼마나 이런 행위가 성행을 한다는 얘긴지 예. 지금 보신 저 영상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파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프랑스 파리뿐만이 아니라 독일 베를린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유럽 일대 또 북미 일대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버스에 너도나도 올라타서 뒤에 매달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버스 위에 올라가서 이런저러한 행위를 하고 이런저런 자세를 취하면서 네. 사진을 찍는다든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이러한 게 이제 버스 서핑이라는 행위로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저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한때 호승심이나 호기심으로 저런 행위를 했다가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정말 저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텐데 왜 저런 게 유행을 하며 그리고 또 해외에서 저런 걸 유행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영상이 퍼지다가
혹시 또 뭐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 아시아까지 예. 퍼지게 될까 봐 매우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장면이 낯설지는 않거든요. 뭐 2, 3년 전이었을까요? 미국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위에 올라타서 인증샷을 남기는 서핑놀이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하철에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미국 네. 뉴욕에서 네. 지하철 서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 청소년들 올라가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해서 단속을 강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하철이 안 되면 버스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다음에 버스 예. 서핑이 유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보다 버스는 더 위험한데 또 2024년에 그 버스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굴절 버스 위에 올라가서 청소년이 막 있는 모습이 영상이 이제 이슈가 됐었고 올해 2월 달에도 어떤 소년이 미국에서 버스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이런 게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이게 2024년, 5년, 6년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막아야 될 텐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승객을 태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버스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하겠죠. 지하철은 정해진 노선으로만 가니까 네. 그 안전성이 이 버스보다는 훨씬 더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위험하지만 버스가 그렇죠. 가면 그렇죠. 네네. 이 지하철에서 그런 놀이를 하다가 미국에서만 작년에 연간 뭐 5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막으려면 저는 SNS상을 통해서 저런 게 나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좀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나 보면 톰 크루즈 같은 아저씨나 저런 데 나와서 하는 거지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전 절대 저런 거 따라 하시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텐데도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 궁금한데요. 사실 뭐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챌린지 문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이런 행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19년에 지하철에 올라간 것 때문에 신고된 건수가 미국에서 262건이었는데 이게 2024년경에는 450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게 인터넷 인증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위험한 뭐 짜릿한 행위를 했을 때 요즘에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향, 뭔가 자극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성향, 이게 또 이제 덧붙여지고 거기다가 또래 집단 사이,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행위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저런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가장 저런 행위를 국제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같은 데서 이렇게 자꾸 인증샷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SNS 플랫폼 같은 곳에서 저런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즉각 차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뭐 나중에 심사를 하고 신고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요즘에 인공지능으로도 저런 거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쓰라고 인공지능이 있는 거니까 저런 위험한 챌린지는 바로바로 삭제를 해버리면 청소년 입장에서는 저 막 관심 받고 국제적으로 과시하려고 영상 올렸는데 영상 바로 차단되면 내가 허무하잖아요. 내가 왜 올라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점점 저런 행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SNS 플랫폼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도 말고 소비하지도 말아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예정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콘서트가 시작도 전에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올 여름에 미국 건국 기념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하는데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레이트하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프리덤 250이라고 대중가요 그 팝 행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연예인들이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속속 나 못하겠다라면서 참여 취소를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행사 섭외 받았을 때
이 행사가 정치적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못 받았다. 네. 미국 건국 행사라는 식으로 해서 나는 나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추진하는 정치적인 행사더라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연예인들이 다 너도 나도 취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이제 또 불평을 하면서 나도 과하게 돈을 받으면서 불평만 하는 소위 아티스트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수들이 빠지니까 자신이 대타로 나서겠다는 건데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더 많은 사람 불러 모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수들이 빠지면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계 최고 인기 스타이자 엘비스 프레슬리 전성기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남자, 기타 없이 해내는 남자. 너무 웃깁니다. 네. 기타 없이 해내는 남자,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남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데려와서 삼류 아티스트를 대신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위대한 애국자들만 초대될 것이다. 열광적이고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홍보하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끝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6월 생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죠. UFC 대회를 열고 이 대회를 관람할 미군 장병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집 조건이 좀 엉뚱합니다. 먼저 성대한 UFC 대회를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We're having a big fight. It's never going to happen again. Never happened before. And you know, in the park right across the street, they're going to have, I guess, anywhere from 75 to 100,000 people free. They're going to set up 8 big screens and they're going to have the fight. 자, 이 모집 조건이 상당히 엉뚱합니다. 왜 뚱뚱한 장병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까지 기념해서 백악관 앞에서 UFC 종합 격투기 경기를 연다는 거예요. 거기 4,500석 규모로 객석을 만드는데 그중에 1,200석 정도를 군인들한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조건이 허리 둘레가 키의 55% 이하여야 된다라고 CNN이 지금 보도를 했는데 거기다가 군복을 착용하고 와서 경기를 관람해야 된다. 그러면서 체력 테스트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미국 군인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 군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미국을 뭐 과시하고 그런 또 군인의 이미지를 본인의 이미지하고 동일시하고 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 전략, 상징 전략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외형을 가진 군인들을 지금 모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의 군인들을 쫙 모아서 뭔가 위대함을 과시하는 이런 행사는 민주국가보다는 옛날에 좀 군국주의 국가에서 종종 했던 그런 행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 최근에 공개된 건강검진에서 본인은 오히려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최근에 살이 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체중이 108kg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최근 1년 사이에 6kg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전쟁도 하고 무역 분쟁도 하고 굉장히 노심초사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살은 불어났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멘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을 하루 앞두고 밤사이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해변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모습인데요.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강릉과 포항 34도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를 이용해 강한 햇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